국제 문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국제 경영 책 중에서 이장로 신만수, 김창수 교수님께서 공저한 이 책에서 국제 문화 환경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갖고 문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챕터는 총 4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연, 인구 특성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2절에서는 문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3절에서는 문화 모형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클럭 혼이라든지 홉스테드 모형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화가 국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화와 그에 따른 관리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자연 및 인구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전통적인 문화 형성이라든지 사회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지형이라든지 기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해양성 기후라든지 지중해성 기후라든지 산악 기후라든지 북극 남극, 그 다음에 뭐 적도 부분이라든지 아열대 기후 이런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갖고 현지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런 자연적인 요인들이 독특한 현지 시장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 특성 변수로 보면은 한국의 경우 20세 미만이 대략 19.2%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그 출산율이 너무나 저하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이대로 10년, 20년만 딱 지나게 되면은 대학이라든지 우리가 소비층이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일본과 독일은 각각 20세 미만이 17%대로 표본 국가 중 20세 이하 비율이 가장 낮다. 그다음에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30%를 상회하니까 굉장히 10대, 20대 인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대도시 지역 인구 변수의 특징을 보면은 일가구 일자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중국 대도시 지역의 인구 변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표에서는 2021년도에 주요국의 인구 연령층 비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장 큰 특징이 10대와 20대의 비중이, 여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해갖고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중국, 인도를 봤을 때 이 비중이 인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10대 비율이 좀 높은 편이네요.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낮은 편이고, 선진국 가면은 특징이 고령화층이 높고요. 개발도상국은 고령층이 좀 적은 게 인구 분포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도가 이제 인구 면에서는 중국을 추월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국가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으로 가구 형태 및 도시화를 봤을 때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평균 가구원의 숫자가 3명 미만이다. 1인 독신 가구 비율이 독일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영국, 일본, 미국 이런 순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선진국과 태국을 제외한 중진국에서는 도시거주 비율이 거의 70에서 9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로시간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가에서 평균 40주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요. 서구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적다. 주 5일이라든지 다양한 근무 형태를 띠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최근에는 많은 그 시간을 일하는데 소비하고 있고,
있고 만만디라는 표현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실업률에 있어서도 실업 문제는 대체로 개발도상국일수록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독일은 통일 이후 한때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돼 있고요.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태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 지출 패턴을 보면 현지 시장과 현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절대 소비 지출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적인 지출 비용은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개도국의 의식주 비용에 대한 비율이 선진국보다 10% 20%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정용 소비재 제품 및 서비스 통신, 여가, 교육 부분에 선진국과 유사한 비율로 지출한다는 사실은 다국적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표 5-3의 사회적 환경 변수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 가구 구조라든지 도시거주 비율, 주당 근로시간, 실업률, 국가별로 이렇게 몇 개 정리를 쭉 했으니까 요거를 근거로 해갖고 이 지역의 인구 특성이나 사회 구성 요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1인 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다음으로 이제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정 간편식을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좀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1인 가구가 현재는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성장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는 좀 간편식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좀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시거주 비율 이렇게 봤을 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100%. 그죠? 베트남이 의외로 도시 거주 비율이 좀 적고요. 주당 근로 시간들, 그다음에 실업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도가 7.8%로 좀 높게 나와 있죠. 가장 낮은 데는 어딜까요? 일본이 좀 실업률이 낮고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태국이 굉장히 실업률이 낮게 나오네요. 1.9%. 다음으로 총 가처분 소득 중 항목별 지출 비용 봤을 때, 뭐 선진국들은 이렇게 지출 비용을 보면 주거에 대한 비용이 좀 높은데, 개발도상국은 요 표를 보시면 주로 먹는 데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식료품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어떤 지출 비용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2절에서는 문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문화란 홉스테드가 문화는 한 그룹과 다른 그룹을 구별시켜주는 집단적인 정신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문화의 속성은 문화는 그룹 차원의 특성을 갖고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조정하는 규범 및 가치 체계이고 인간의 사고, 행동,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는 지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번 학습되면 고착화되어 쉽게 변하지 않으며 문화는 상대적인 개념을 띠고 있다. 세 번째로 문화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문화의 속성인데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은 개인의 문화 및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년이 되어서는 이미 배운 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다른 문화를 습득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사회 문화적 요소와 영향 분야를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 문화적 요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연 및 사회적 환경에는 기후, 가족 구조, 문맹률, 주거 환경,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문화적 상징에는 언어, 색깔, 숫자, 음악, 관습 및 의식, 그다음에 여기에는 의식과 예절, 종교, 문화 가치관, 예를 들어 갖고 개인주의,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권력 간 간격, 남성 여성성, 장기 지향성이 현지 마케팅이라든지 국제 조직 인사관리 부분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우리가 국제 경영에서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가 이런 것들이
현지 마케팅 상표 및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광고 판매 촉진하는데 문화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국제 조직 및 인사 관리에 있어서는 일 중심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욕구 및 동기부여, 행동 기준의 제시, 커뮤니케이션 방식, 갈등 해결 방식에 이 문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그림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그 영양 요소,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문화에 대한 상징물 해갖고 가장 외형적인 문화 요소는 구성원 간 공유하는 상징적 요소인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또는 기피하는 언어, 의상, 음악, 색깔, 숫자 등 외형적인 상징 요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관습 및 의식으로는 예식이나 예절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게 결혼식, 회갑년, 장례식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부터 작게는 인사하는 방법, 손님 접대, 식사 예절, 대화 예절, 상담 예절 등이 이런 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 가치관이란 사람의 심리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사고방식, 의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문화 상징 요소나 의식, 문화적 절차는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새 문화 요인 중에 현지 소비자나 현지 종업원들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 주요 문화권은 극동, 동남아시아, 인도, 근동아시아, 아랍, 앵글로색슨, 라틴, 유럽, 독일, 노르딕, 라틴 아메리칸, 브라질 이런 주요 문화권을 형성하고 그 문화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명목 뒤집히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 주요 언어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 종교 이런 것들이 문화적 요소와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도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큰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앞절에서 문화의 개념과 그 다음에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고요. 1절에서는 지형이라든지 인구,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문화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문화 모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클로크 혼과 스트로백의 문화 모형, 그 다음에 홀의 문화 모형, 마지막으로 홉스테드의 문화 모형의 특징과 개념이 국제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클로크 혼과 스트로백의 문화 모형을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또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절대 불변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인간의 본성을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나 갈등을 법률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경향은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의 혼합으로 보는 문화로 가정한다.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을 떠나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갖고 직원들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율성을 부여해 갖고 자유롭게 성과를 내게 놔둬야 되는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개발해야 될 것인지 순응해야 될 것인지 미국인들은 역사가 불과 250에서 300여 년 전에 불과하지만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믿는 반면에 아랍 문화나 인도의 힌두 문화는 재앙을 피하거나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차이점이 있죠.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인간관계가 개인주의적인가 집단주의적인가 또는 권위주의적인가 서구인들은 개인적인 성취를 중시하고 개인의 기회와 능력의 극대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에 유교권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인간관계가
집단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활동 양식에 있어도 사람의 활동 양식은 정적인가 아니면 많이 움직이는 동적인가. 미국인들은 설정된 목표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업적을 강조하고 반면에 정적인 문화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시간 지향성에 대해서 보면은 사람의 시간 지향성은 과거 지향적인가, 현재 지향적인가, 미래 지향적인가에 따라 갖고 미국인들은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걸 믿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동양인들은 과거의 전통과 역사적인 교훈을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거 지향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일단 공간 지향성에 있어서 사람은 물리적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가 또는 공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갖고 나뉘고요. 미국인은 통상 중요한 회의를 폐쇄적인 장소를 이용하여 방해받지 않고 은밀히 진행하는 걸 선호하고 개인 사무실도 가급적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며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사무실 공간 같은 부서 직원끼리 이런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좀 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표에서는 클로크온 스트로백의 문화 지향성에 관련된 문화 요소 앞에 다 설명드렸던 인간의 본성,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관계, 생활, 활동 양식, 시간 지향성, 공간 지향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경영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표로 이렇게 보시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본성들이 아직 뭐 결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개념을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화 모형으로 저는 이게 홀의 문화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에는 그냥 할의 문화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래어 표기이기 때문에 홀이라고 해도 되고 할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할은 각국의 문화를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로 구분하고 있는데 배경이 높다 낮다에 따라 갖고 뭐 저급한 문화냐 고급 문화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고배경 문화는 의사소통이 대화 내용 자체보다는 배경, 즉 대화 시 외부 환경과 상황, 비언어적인 표현 등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고배경 문화라고 하고요. 저배경 문화에서는 주로 대화 내용 자체를 중요시하며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고배경 문화에서는 책임과 신뢰가 중요한 가치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고 법률적인 서류보다는 때때로 개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한 보증이 되는 반면에 저배경 문화에서는 명확한 정보의 교환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법률적인 서류가 보증서 역할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가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고배경 문화에서는 법이나 변호사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고 개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보증이 되고요. 공간 개념에 있어서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중요시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은 조직의 최고 고위층에서 지고 있고요. 시간 개념은 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고배경 문화고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은 오래 걸리고 협상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서로 아는 데 있다 목적을. 그래서 이러한 저배경 문화는 이와 반대로 법이나 변호사를 아주 중요시하고요. 신뢰보다도 서면으로 남겨놓는 걸 중요시하며 개인적 공간을 중요시하며 침해받기를 싫어한다. 조직의 하위층 중심으로 책임이 돌려지고 시간은 돈이며 매사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되고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저배경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영 쪽에서는 문화 모형에서 앞에 그 두 모형도 유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게 호프스테드의 연구 문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프스테드라는 학자가 미국의 IBM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직무 관련 가치 성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1970년대 초부터 수년간 수행한 결과 각국의 문화 특성을 네 가지 문화 차원으로 도출했고 향후에는 이제 다섯 가지 문화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특징이
대규모 샘플을 통해 갖고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크게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문화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적 자유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가치 성향을 반영하고요. 반대로 집단주의적 성향은, 이 높은 사회는 구성원들의 자기 가족이나 종족에 대한 귀속감이 강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권력 간 거리는, 권력 간격이 높은 문화의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에 대해서 쉽게 인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권력 간 거리가 낮은 문화에서는 구성원들은 권력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그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우라든지 존경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나 좀 다르거든요. 그런 권력 간 거리의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문화 모형에서 각 국가별로 문화 지수라는 게 있어 갖고, 개인주의, 집단주의 점수, 권력 간 거리 점수, 불확실성, 회피성, 남성성, 여성성, 장기 지향성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쭉 매겨갖고 요걸 참고해갖고 이 국가들이 어느 성향이 높은가 점수대로 지수로 알 수도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권력 간격과 개인 집단주의를 축으로 놨을 때 권력 간 지수가 높은 국가, 그다음 개인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 낮은 국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권력 간 지수가 높은 국가, 큰 권력 간격, 그 다음에 높은 개인주의가 바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큰 권력 간 거리를 가지면서 낮은 개인주의를 갖고 있다. 낮은 개인주의가 뭐겠어요?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면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일본, 인도, 한국, 이런 데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권력 간 거리와 높은 개인주의 서구 국가들이 많은데, 호주,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독일이 이 부분에 속한다. 그래서 홉스테드 연구는 국가별로 이런 차이를 잘 정리를 해갖고 도식화해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고요. 아까 네 가지에 더해가지고 장기 지향성까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는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사회에서는 불안 등에 대한 그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고요.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가 약한 사회에서는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해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보면, 남성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남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거칠고 물질적인 성공을 중요시하는 국가가 있고요. 반면에 여성성이 높은 국가 사회일수록 남성과 여성이 모두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삶의 질을 강조한다. 장기 지향성이 높은 사회는 절약과 높은 저축률, 참을성 및 희생정신이 높은 경향을 갖고요. 단기 지향성이 높은 국가는 소비 지향적이고 저축률이 낮고 투자에 대해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권력 간격과 불확실성 회피 축을 보면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국가, 낮은 국가, 그 다음에 권력 간 지수가 높은 국가, 낮은 국가, 이렇게 네 축으로 뒀을 때,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권력 간격이 높고 약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갖고요. 극단적으로 여기 보면 권력 간격이 낮고 강한 불확실성 회피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스위스,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덴마크, 스웨덴,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작은 권력 간격과 약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보이고, 큰 권력 간격과 강한 불확실성 회피는 태국, 대만, 이탈리아, 브라질, 프랑스, 한국,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표들에 대한 지수를 통해 갖고 우리가 표로 정리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불확실성과 남성성, 여성성을 축으로 해가지고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큰 틀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만 좀 얘기를 해보면 남성다움 지수가 높은 국가,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아주 낮은 국가를 보면은 싱가포르, 홍콩, 영국, 인도,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가 이 부분에 속하고요. 강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있고 높은 여성성을 보이는 국가가 한국, 스페인, 브라질, 대만, 태국 요 정도 국가가 이렇게 속하는 걸로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홉스테드의 문해원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은 중요한 학문적 기여는 그 문화 차원들을 경영학 분야에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 조직 유형, 동기부여 등의 개념과 관련해서 고찰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홉스테드의 내 문화 차원의 시사점을 보면 작은 권력 간격의 사회라든지 큰 권력 관계의 사회, 집단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여성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 남성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 약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의 국가, 강한 불확실성 회피를 갖고 있는 국가들마다 이러한 상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동기부여라든지 리더십, 조직 유형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갖고 많이 바뀌고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높아지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차원이 되는가. 그렇지만 홉스테드가 정의해 놓은 이 차원 5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화와 국제 경영에 관련된 영향관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사절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25분 내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길어지는 감이 있어갖고 끊었다가 다른 영상에서 문화와 국제 경영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영상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론적이지만은 다른 영상을 통해 갖고 글로벌 케이스 100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재밌는 그 각 국가별 문화적인 성향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